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따른 영향과 고령층 고용 정책 방향에 대해 새로운 정부에게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고 지금의 복지는 미래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년은 60세에 멈춰 있고 연금은 65세부터 시작되며 복지 혜택은 단편적이고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거나 이미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시기이며 고령층 인구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모든 세대의 문제입니다. 지금 40대, 50대인 분들도 결국은 그 제도의 수혜자가 되거나 사각지대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갈등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논의를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목소리가 그 변화를 이끄는 소중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정부에 대해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소통해주세요.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0%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도 확인된 사실이며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고령화를 피할 수 없는 구조 속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학계에서는 노인 연령을 재정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실제 건강 상태나 사회활동 능력을 기준으로 노인 연령을 재설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2015년에 65세 이상을 노인이 아니라 중장년층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2013년부터 노인 연령 상향 논의를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70세 이상부터 노인으로 규정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왜 지금 이 시점에 노인 연령을 상향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국가 재정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각종 노인 복지 예산은 빠르게 늘고 있으며 향후 인구 구조가 더 고령화될수록 이를 감당하기 위한 세금 역시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고령층의 건강 상태와 사회활동 능력이 과거에 비해 훨씬 나아졌다는 현실입니다. 70세 전후의 어르신들 중에서도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건강검진 지표상으로도 60대 후반은 여전히 활동적인 연령대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발표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전후의 시니어들은 다양한 봉사활동과 취미활동은 물론이고 정규직 또는 자영업 형태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계신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사회의 흐름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일본 외에도 독일이나 프랑스 등 복지국가로 알려진 국가들조차도 노인 연령을 높이거나 연금 수급 시작 시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단순한 나이 조정이 아닌 노인을 보는 사회의 시선을 바꾸자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시니어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면 당연히 그에 따라 혜택을 받는 시기도 미뤄지고 기초연금이나 의료비, 감면 등도 일정 기간 더 기다려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이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변화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5세 생일을 기점으로 여러 혜택이 시작되었지만 앞으로는 70세가 되어야 겨우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도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숫자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제도와 생활의 변화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은 이미 2007년에 고령화율이 21%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4년 기준으로는 전체 인구의 약 30%가 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 인구가 많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고령화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큰 부담을 주었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연금 수급 시기 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제도가 바로 계속고용제도입니다.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는 말 그대로 정년을 맞은 고령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정 연령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은 법적으로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지만 이 제도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만 65세까지 동일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고용되거나 정년이 연장됩니다. 심지어 2021년부터는 기업들이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도록 고령자 고용 안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시근로자 21명 이상인 기업의 99.9%가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2.1%는 정년 이후 재고용 방식으로 계속 고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단지 고령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계속 고용 제도와 함께 기업에 대해 고령자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고령층의 재취업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단순히 법만 개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고령자들이 현장에 오래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전용 일자리 매칭 센터를 운영하여 기업과 구직자의 연결을 돕고 있으며 재취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령층이 단순히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역량과 건강 상태에 맞는 형태로 일자리를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23년 기준으로 약 25%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에 이어 또 다른 초고령 사회 선진국인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대응은 바로 정년 연장과 공적연금 수급 연령 상향입니다. 독일은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기 시작했으며 2029년까지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연금 개시 연령을 연장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연금을 늦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기대 수명과 실제 근로 가능 연령을 고려한 장기적인 재정 안정 대책의 일환입니다. 독일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꾸준히 설명해왔으며 각종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통해 만약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미래 세대가 짊어질 연금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독일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다양한 세제 혜택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금 수급을 늦출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지연 수급 보너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7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면서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유예할 경우 매달 연금액이 최대 0.5%씩 추가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 수급을 원하는 사람과 늦게 받기를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고령자의 자율성과 재정 상태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독일은 또 고령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과 상담, 기업 연계 프로그램도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숙련도가 높은 고령 인력이 은퇴 후 교육 강사나 멘토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고령 인력의 경험이 그대로 사회에 전수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히 일을 오래 하는 사회가 아니라 경험이 쌓인 고령층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활용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고령층 고용률은 유럽 평균보다 높으며 60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단순히 정책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령 인구를 은퇴자가 아닌 활동 인구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독일 정부는 정년 연장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고려한 유연 근무제 확대, 파트타임 고용 장려,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리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장치도 다양하게 마련된 것입니다. 독일의 이러한 대응은 결국 고령화라는 현실 앞에서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니어 세대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역시 정년과 연금 수급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을 해결하려면 독일처럼 정년 연장과 연금 정책 개편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5년의 소득 공백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일본과 독일 두 나라의 고령사회 대응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따라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나씩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고령층 고용정책과 노인 연령 조정은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독일 모두 노인 기준 연령이나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일본은 계속 고용 제도를 통해 정년이 지나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고
독일은 연금 수급을 유예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들의 자발적인 노동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한다면 고령층이 소득 공백 없이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령층의 건강과 노동 능력이 과거와 다르다는 인식 전환입니다. 일본과 독일 모두 65세 이상의 국민을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닌 활동 가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며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0세만 넘어도 병약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오늘날 70세 이상의 고령층 중에도 활발하게 일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고령층이 여전히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복지 축소가 아닌 복지 구조의 재조정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보면 단순히 노인 연령을 상향한다고 해서 복지를 줄이거나 혜택을 삭감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늦은 나이까지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연금 수급 시기나 방식의 다양성을 부여함으로써 고령층이 자기 삶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하려면 그에 따른 복지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며 고령층의 생활 안정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만 사회적 수용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입니다. 일본도 독일도 연금 개혁이나 정년 연장 논의가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 정치권, 노동계,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점진적 개혁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문제는 특정 세대만의 이슈가 아닌 전 세대적 과제로 받아들여야 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니어 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정년 연금, 복지, 노동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입니다. 일본과 독일은 연금 수급 연령만 조정한 것이 아니라 정년과 노동시장 유연화, 복지 전달 체계까지 함께 개편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고령화 대응은 단편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각 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을 연장했더라도 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유인이 없다면 제도는 무력해집니다. 따라서 고령 근로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건강 유지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노동시장 내 차별 해소 등의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국 일본과 독일의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큰 교훈은 늙었다고 사회에서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단지 기준 연령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 한 분 한 분의 삶이 실제로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이라는 하나의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일본과 독일의 대응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고용 정책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변화는 누군가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거나 이미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시기이며 고령층 인구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고 지금의 복지는 미래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년은 60세에 멈춰 있고 연금은 65세부터 시작되며 복지 혜택은 단편적이고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시니어 한 사람에게 소득 공백이라는 형태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이는 빈곤과 질병, 사회적 고립이라는 더 큰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니어 자신뿐 아니라 자녀 세대,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지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모든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40대, 50대인 분들도 결국은 그 제도의 수혜자가 되거나 사각지대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갈등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시니어의 삶을 더 이상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자발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고령 친화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목소리가 그 변화를 이끄는 소중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시니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한 경험을 갖고 계시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방향을 정해간다면 더 나은 노후, 더 나은 사회는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니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